내가 종목을 수천 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부자인가? 종목 수가 많은 부자 전혀 아니죠. 종목 수가 많으면 변동성이 아주 줄어들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 평균이 된다는 거야. 먼저 분산 투자를 왜 하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저희 회사 더퍼블릭 월간 레터에서도 이 매월 그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격언들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가 투자 격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문구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외우면 큰일 난다. 상황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격언끼리 배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투자 경력 이런 거에 따라서도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격언이 있고 지금은 몰라도 돼.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는 격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퍼블릭 레터에서는 그런 거를 좀 설명과 상황에 맞는 것으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분산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왜 하냐? 왜 하냐? 그 이유도 모르고 분산하는 분들 많으실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변동성. 변동성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격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로만 올라가면 참 좋은데 아래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또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직 덜 샀는데 이 주식 좋은 거 아는데 좀 내려와 줬으면 싸게 살 수 있는데 하는 게 이제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을 축소하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변동성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닙니다. 위험과는 다른 말이에요. 경영학과에서는 변동성을 위험으로 얘기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위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배당만 받겠죠? 그럼 뭐랑 똑같아요? 채권, 예금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그러려고 하나요?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게 주식 투자 이유잖아요. 그 차익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 본질 가치보다 낮게 거래될 때 샀다가 본질 가치보다 높게 거래될 때 팔아야 큰 차익이 생기는 거죠. 변동성이 없다면 그러니까 상장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장 주식이라는 것에 투자하는 가장 큰 매력, 비상장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 이 굳이 상장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변동성을 나의 수익의 근간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럼 상장 주식은 왜 대체 변동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상장 주식은 쉽게 말해서 문턱이 낮아요. 아무나 할 수가 있어. 플레이어가 많아. 채권이나 부동산은 이 금전이 상당히 커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나 투자 이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하는 거지만 주식은 아무나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 또는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매매하는 사람, 기업 가치를 알고 신경을 쓰긴 쓰는데 현재 상황이나 니즈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더 높게도 거래되고 더 낮게도 거래되는 겁니다. 상장 주식을 하면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다? 변동성이 아니다. 변동성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내려갔다가 다시는 안 올라오는 것.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구적인 자본 훼손이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손실의 위험이다. 손실의 위험.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좀 내려갔을 때 샀다가 위로 올라갔을 때 팔면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손실을 볼 위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걱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영구적인 자본 훼손, 손실 위험이 생기냐? 기업 가치가 하락할 때. 그냥 기업이 점점 안 좋아져. 자꾸 망해. 물건을 못 팔어. 또는 기업이 잘 되고 있더라도 너무 높은 주가에 매수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펄어비스라는 회사 게임 잘 만들고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높이 산 거야. 하이브, 방탄소년단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상당히 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주가에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런 거다. 그러면 변동성 신경 쓰지 말까요? 변동성 신경 쓰지 않으면 분산 투자도 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장점이 하나 있어. 뭐냐 하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 같은 프로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크게 신경 안 쓸 수 있어. 왜? 우리가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야. 지금같이 전쟁으로 내려가면 주식을 좀 샀다가 너무 또 과열이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이 마음의 근육이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막 흔들리면 불안해. 좀 오르면 팔고 싶고 내리면 막 무섭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을 우리가 왜 투자한다? 다른 자산들, 부동산, 채권, 뭐 달러, 뭐 금 이런 것보다 장기적으로 검증된 더 우월한 수익률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식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장기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아직 초보다, 아마추어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크면은 결국 장기 투자를 못 해. 코로나 때 시작했다가 언택트 끝나고 나서 주가 다 팔아버려. 그죠? 삼성전자 10만 원에 들어갔다가 5만 원에 다 팔아버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돈만 자꾸 잃게 되니까 아 내가 아직 아마추어일 때는 변동성을 좀 무서워하는구나. 그럼 변동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러면 변동성을 축소하는데 그럼 종목이 몇 개 정도면 될 거냐? 몇 개 정도면 될 거냐? 제가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인데 이게 이제 KB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래프를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 오른쪽이 분산 투자 종목 수 X축입니다. 그리고 왼쪽 Y축이 포트폴리오의 총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한 개일 때 40의 변동성이었는데 그게 종목 수가 쭉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Y축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쭉쭉쭉쭉 떨어지잖아요. 쭉쭉 떨어져. 그러다가 어디 이후에 잘 안 떨어져? 한 67개 이후엔 좀 각도가 완만해져. 그 다음에 보면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오르내리기도 하네, 심지어. 그 다음에 거의 15개가 넘어가는 순간 어때요? 총 변동성이 20에서 더 내려가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공부를 해봤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훌륭한 경영학자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종목이 10개가 넘어가면 분산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고 20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 분산할 필요가 없다라. 다시 말해서 분산을 더 많이 30개, 40개, 50개, 100개 종목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더라. 그럼 뭐하러 여러 개를 나눠 쓰냐? 그런 거예요. 10개에서 20개까지만 우리가 종목을 펼치면 변동성은 이미 줄어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장기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다? 변동성보다 영구적인 자본 훼손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또는 우상향하는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 그거 대비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많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잘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종목의 수가 적어야 잘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학부형분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 애블리 분들 중에 아기가 한 명일 때랑 두 명일 때랑 뭐 5명, 10명일 때랑 보면 내가 한 명당 시간 또는 애정, 뭐 정성, 뭐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게 아기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 되잖아요. 그래야 이 친구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거기서 어떤 걸 서포트 해줘야 될지 어떤 거를 추적 관찰해야지 이 친구가 잘 성장할지 알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격언이 처음 말씀드린 거랑 또 정반대되는 대치되는 격언이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대신에 잘 지켜봐. 알인지 깨지지는 않는지 말하면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아마추어 때는 어느 정도 있더라. 하지만 뭐 20개 이상 할 필요는 없더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몇 개 하는데요. 더퍼블릭 자산운용은 10개에서 20개 정도 합니다. 국내 주식 10개, 해외 주식 10개 해서 한 20개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개 하냐? 그러면 더퍼블릭 자산운용이 20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20개 하면 될까? 나도 20개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바구니에 달걀을 넣은 다음에 잘 지켜봐야 돼. 이 달걀이 잘 크는가, 건강하게 있는가, 깨지지는 않았나, 색깔은 괜찮은가? 그러면 내 한 바구니에 넣은 달걀을 몇 개까지 커버할 수 있냐? 나는 자식을 낳아서 3명까지 나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4-5명은 너무 사랑스럽겠지만 내가 애정을 쏟을 시간이 솔직히 맞벌이라 부족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결정해야 돼. 내가 잘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의 수는 몇 개인가? 제가 조금 전에 힌트 드렸습니다.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6명이에요. 직업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이 6명. 종목을 몇 개 본다? 20개에서 플러스 알파.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신규 종목도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개 정도 본다고 칩시다. 그럼 한 사람당 몇 개 봐? 5개. 5개를 봐야 그것을 정말 치밀하게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김현준보다 또는 나는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신입 펀드 매니저랑 비교했을 때 주식을 보는 실력이 또는 경력이 어느 정도 베테랑인가? 얘네들이 5개 본대. 김현준은 좀 더 볼 수 있겠지?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신입은 그거보다 좀 덜 보겠지? 그럼 나는 어느 정도인가? 또 하나 다른 축에서는 더퍼블릭 자산운용 펀드 매니저는 저는 뭐 하루 종일 주식 생각하지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종일 8시간만 업무 시간에만 주식을 본다고 쳤을 때 그러면 5개라고 그랬어요. 8시간 기준. 그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하지 주식에?
하루에 2시간 투자할 수 있나? 그럼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5 곱하기 4분의 1 하면 1.25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요 정도 잘 지켜볼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개인 투자자라서 아마추어라서 종목 한 2개만 하라고요? 그럼 변동성이 너무 커지잖아. 아까는 아마추어가 변동성을 줄여야지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하나 늘려가. 하나를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 넣고 나머지 또 공부해서 2개째 넣고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죠. 야, 이 회사가 뭘 만들지? 이거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가? 이익률은 어떻게 되지? 경쟁은 누구지? 막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한번 투자해놓고 나면 이 회사의 중요한 점은 이거구나. 가동률이구나. 특허구나. 그럼 그것만 이제 팔로우 하다 보면은 조금 효율성이 올라가죠. 그럼 2개째 종목 넣고 3개째 종목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최대 뭐 5개에서 10개 정도 또는 나 가족들이랑 같이 스터디 하는데 또는 나는 주식 스터디가 있어서 얘한테 물어보고 얘 의견을 나도 신뢰할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뭐 10개, 15개 이렇게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분산 투자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 처음에는 종목 백화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새 좋아하시는 ETF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분산 투자할 때 나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게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종목 백화점형입니다. 정말 많아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저한테 상담 받자마자 앉자마자 뭐부터 보여줘? 핸드폰부터 보여줘. 그러면서 MTS 켜가지고 제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A 계좌는 이거 있고요, B 계좌는 이거 있고요, 해외 계좌는 이렇고요. 나 다 몰라. 그거 알려주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더 어렵지. 종목 백화점 종목이 많다는 거 한 수십 개 되잖아요. 막 50개, 100개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종목을 분석하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이 늘어나는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거 좋은 거 같아 샀어. 근데 잊어버려. 근데 누구한테 또 들었어 샀어. 어디 나왔어 샀어. 그러다가 조금 오른 거는 수익 났다. 이거 치킨값 나왔네. 팔어. 치킨 사 먹어. 좀 내렸어. 이거 좀 기다려야 되겠다. 물타기 해야겠다. 본전되면 팔아야지 하다 보면은 종목 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종목 수 중에서 쭉정이 같은 것들만 남아. 쭉정이 뭐야? 내가 잘 모르고 샀는데 주가 많이 내렸어. 그래서 팔지 못한 거. 그런 걸 쭉정이라고 해요. 좀 고급스러운 멘트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또는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놈들의 종목 수만 늘어나. 종목 수가 되게 많아. 50개, 100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변동성 축소되지.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꾸준히 요놈저놈 번갈아 가면서 하락해. 꾸준히 하락해. 내 계좌는 계속 녹아. 마치 타이타닉 보면은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그 사중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때? 내가 어차피 구조되긴 글렀어. 탈출하긴 글렀어. 그러면 이거라도 즐기자. 눈 딱 감고 그냥 음악이나 하는 거야. 침몰하는 걸 몰라. 까먹어. 거대하고 너무 안전한 상태에서 꾸준히 가라앉거든. 그게 여러분들의 종목 백화점의 문제입니다. 자, 종목 백화점의 문제 이제 3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딱 한 주씩만 사봤어요. 아니면 10주씩만 모아가고 있어요. 사고 한 거, 뭐 반도체도 좀 사보고 방산도 사보고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음식료도 좀 사보고 10주씩 샀어요. 똑같이 사니까 아주 잘 분산이 되어 있어요. 뭐 그거는 거의 곡식 말릴 때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돗자리에 깔아놓고 싹 하면 아주 평탄하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안 돼. 주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잔액, 잔고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 주씩 샀어? 10주씩 사서? 근데 주당 단가가 다 달라. 그러다 보면 고가주 있잖아요. 한 주에 뭐 10만, 50만 원, 뭐 적게는 뭐 3만 원, 5만 원짜리 주식도 있고, 뭐 어디는 뭐 5천 원, 1천 원, 심지어는 뭐 동전주 350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똑같이 한 주씩, 10주씩,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한 주당 주가가 높은 그 고가주의 비중만 높아. 만약 그 고가주가 안 좋은 주식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분산돼 있는 것처럼 관리도 안 되고 종목은 결과적으로 내 계좌가 하락하는 속도는 가파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가 잘못 알고 있는 분산 투자 2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ETF,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ETF 샀어. ETF는 안정적이라고 그랬어. 모아가도 된다 그랬어. 문제는 뭐냐면 그 말 맞아요. 맞는데 2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 첫 번째는 ETF를 막 여러 개 사시는 분. 뭐 코스피 ETF, 코스닥 ETF, 뭐 나스닥 ETF 뭐 이 정도 한두 개, 두세 개만 사면 되는데 뭐 그것도 샀다가 무슨 레버리지도 샀다가 뭐 인도 샀다가 베트남 샀다가 무슨 뭐 가지가지 사나. 신흥국 ETF, 뭐 글로벌 ETF 막 하나 ETF에 적어도 수십 개, 많으면 수백 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어. 그거를 3개, 5개, 10개, 20개 한다? 그럼 내가 종목을 수천 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부자인가? 종목 수가 많은 부자 전혀 아니죠. 종목 수가 많으면 변동성이 아주 줄어들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 평균이 된다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가 시장 평균보다는 좀 높은데? 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분산을 하다 수익이 안 나고 시장 평균처럼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ETF를 할 때는 그냥 뭐 한 개 국가 또는 두 개 국가 정도 골라가지고 그 국가의 대표 지수 ETF 해라 라고 하는 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ETF 투자할 때 분산 투자 관련해서 또 실수하시는 거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업종 ETF, 뭐 섹터 ETF 이런 거죠. 또는 심지어는 테마 ETF, 뭐 예를 들면 반도체 ETF, 뭐 AI ETF, 뭐 신재생 ETF, 뭐 전기차 ETF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ETF 사면 삼성전자 하나 산 것보다 낫겠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삼성전자 이만큼, 거기랑 똑같이 움직이면 하이닉스 이만큼, 그 기타 뭐 한미 반도체 어쩌고 똑같이 있어. 그 삼성전자 오르고 내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그럼 내가 차라리 삼성전자 사는 게 낫지. 수수료 무료 계좌로. ETF 사면 펀드 보수도 내야 되고 그 매수호가 매도호가 사이의 갭도 내가 이뤄야 되고 같은 업종을 사게 되면 사실은 분산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난 ETF 아닌데? 나 개별 주식인데? 이렇게 해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 현대차, 뭐 현대오토에버 뭐 이렇게 산다든지 뭐 셀트리온 사고 뭐 바이오 산 이렇게 사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업종 또는 동일한 트렌드, 뭐 나는 AI만 좋아해. AI를 10개 샀어. 근데 똑같이 움직여. 챗GPT가 잘 되면 올라가고 아니면 떨어져. 나는 지금 뭐 여행이 잘 될 것 같은 거 해외여행 수혜주를 살래. 뭐 하나 투어 사고 모두 투어 사고 똑같이 샀어. 것들은 종목만 많아서 관리만 어려울 뿐이 분산의 효과가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첫 번째,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분산 투자의 핵심은 주식을 업종으로 뭐 나눠 뭐 ETF를 사, 뭐 10개, 15개 이게 아니야. 분산 투자의 핵심은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장기 수익률은 자산 배분이 7할, 업종 배분이 2할, 종목 피킹, 주식 선적이 1할밖에 안 된다라는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한국을 사건, 뭐 미국을 사건,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채권 갖고 있는 게 최고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뭘 사도 누구 50% 벌고 나 30% 벌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시기에 내가 어떤 자산, 예를 들면 뭐 주식, 채권, 부동산, 뭐 금, 심지어는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나의 기대 수익률과 나의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봤을 때 어떤 놈이 좋겠냐. 예를 들어서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최근에 제3차 대전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금 사놔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은 걸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사실은 분산 투자의 핵심이지 나는 주식할 거야. 나는 한국 주식, 반도체 해가지고 여기서 삼성 살까, 하이닉스 살까, 요걸로 분산이 될까, 뭐 소부장 살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분산 투자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제가 아까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식 투자를 이만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해놓고 주식 투자에서 분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할 때, 뭐 특히 주식 투자 분산을 할 때 상관관계, 상관계수, 베타라고 하는 거는 특정 자산, 특정 종목과 시장과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상관관계가 서로 높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같은 업종 사놓으면 분산 투자 효과가 어떤 놈 오르고 할 때 어떤 놈 내리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상관계수가 낮은 거죠. 그러면 그 두 놈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둘 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 이렇게 떨어지는 놈은 사봐야 소용없고 올라가는데 서로 엇박이 나.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 분산 효과가 잘 일어나니까 변동성이 적어서 이 두 놈이 꾸준히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분산 투자의 효과잖아요. 그러면 상관관계 베타 이런 거 어떻게 봐요? 라고 말씀하실까봐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이버 금융하고 엑셀 창만 가지고 간단한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증권을 틀고요. 여기 시세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도 가져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져오고 나서 엑셀에 코릴레이션 함수를 쓰는 겁니다. 코릴레이션. CORREL 함수를 써가지고 이쪽이 한 축,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주가가 한 축 해서 그게 어느 정도 서로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코릴레이션 함수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이 상관관계는 0.8이 나와요. 0.8. 하나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에 80% 정도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현대차의 주가가. 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며칠치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에 3월 12일까지 제가 주가를 다시 가져올게요. 요건 되겠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시세를 봐서 내가 원하는 양을 가져오는데 지금은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D램이 딸리는 이 시국에 D램이 적은 노트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죠. 요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랩탑이나 PC는 이렇게 느리지 않을 거예요. 전 돈이 없어가지고 싸구려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봐요. 자, 요거 주가예요. 그러면 요거에 요쪽부터 요쪽까지 하고 쉼표 누르고 요쪽부터 요쪽까지 하게 되면은 현대차가 주가 움직이는 거랑 삼성전자가 주가 움직이는 것의 상관관계가 75%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 주가들의 상관계수가 움직임에 서로 영향을 주는 비율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이 사실은 좋은 거죠. 분산하기에. 또는 어떤 것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1까지 있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 오르면 현대차는 반드시 마이너스 1% 떨어져.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산이 역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들, 뭐 ETF도 주가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꼭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 자산들, 예를 들면 나는 금이랑 주식을 갖고 있다. 아니면 원유랑 뭐 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를 나누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높으면 사실은 여러 개를 갖고 있다. 자동차가 잘 팔리는지, 로봇들을 잘 만드는지, 뭐 D램을 잘하는지, AI를 잘하는지 막 공부는 여러 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가 같이 움직이는 효과. 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이런 움직임이 대부분 뭐 선진국의 경기 그리고 대형주의 움직임, 뭐 환율 이런 것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관계가 대부분 높은 편으로 나와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관관계도 꽤 높고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반도체와 바이오를 주가만 보게 되면 상관관계가 꽤 높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목들을 나누냐, 뭐 업종들을 나누냐 보다도 주식 한국 주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굳이 내가 포트폴리오를 정말 안정적으로 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까 방금 팁 1번처럼 자산을 분산하는 거, 뭐 국가라든지 이런 섹터를 아예 좀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고 나서 분산했다 나는 마음이 안정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꼭 주식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내 전반적인 가계부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싶고 거기에 또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가 주식의 전문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산운용 또는 재무설계하는 회사 전문가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오시거나 거기에 채팅 상담, 뭐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